자, 19번. 우주론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정상 우주론에서 우주는 정지해 있다. 자, 정상 우주론은 이 빅뱅 우주론과 이제 어떤 대립 관계에 있던 우주론으로 이 정상이 일정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한 상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상 우주론이나 그다음에 빅뱅 우주론이나 기본적으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걸 베이스로 하고,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우주의 상태가 일정하다라는 게 이제 정상 우주론이기 때문에 정상 우주론에서 우주가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팽창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중력의 영향으로 수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 아인슈타인은 이제 위에 나오는 정상 우주론이나 빅뱅 우주론,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팽창 우주론에 기반한다면,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적이다. 정적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한 대표적인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정적 우주론은 우주는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고 항상 일정한 크기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자, 중력의 영향으로 수축하는 건 아닙니다.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하는데 팽창하려는 힘도 있어서 그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자, 디귿. 허블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 그래서 허블은 기본적으로 이제 천문대에서 이쪽 관측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외부 은하에서, 그러니까 외부 은하를 처음으로 이제 관측한 사람도 허블이고, 안드로메다가 이제 외부 은하라는 걸 처음으로 밝혀냈는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 이외에도 이제 여러 외부 은하들을 관찰을 해서 대부분의 외부 은하에서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해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어떤 허블 법칙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리을. 호일은 우주의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 호일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기억에 나온 이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가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는 팽창하지만 팽창하는 것만큼 질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여기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디귿과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20번. 그림 가는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을 나타낸 모식도이고 나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그림은 우리가 이제 보기를 보면서 살펴보기는 해야 될 텐데, 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니까 이제 한번 채워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기본 입자라고 하는 이제 쿼크가 빅뱅 직후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 쿼크가 이제 6종류가 만들어지죠. 그 6종류 중에 여러분은 반드시 업쿼크와 다운쿼크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른바 중성자와 양성자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 중성자와 양성자가 이제 결합을 하죠. 자, 참고로 양성자는 이거 자체가 곧 수소 원자 핵이고요. 그래서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디귿은 원자 핵 또는 헬륨 원자 핵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원자 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우주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원자 핵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쿼크하고, 자, 전자라고 하는 게 이른바 기본 입자입니다. 기본 입자. 기본 입자에서 경입자가 6종류, 쿼크가 6종류가 만들어지는데, 그 경입자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주의 온도가 좀 내려간 이후에는 이 기존에 만들어졌던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할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서 결합을 하면 이른바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바로 이 원자는 시기상으로 그림에서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원자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그 원자가 형성되는 시기에 그동안 빠져나가지 못하던 빛들이 우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우주, 현재는 배경 복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가모가 주장한 우주론을 나타낸 것으로 A 시기와 C 시기의 우주의 밀도는 동일하다. 자, 가 그림은 기본적으로 이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우주가 계속 팽창해 왔다.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인데 이거 가모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가모라는 사람 주장에 따르면 우주가 점점점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는 점점점 내려가고 그다음에 질량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기 때문에 밀도 계속 감소하고 그래서 가모에 따르면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온도도 내려가고 밀도도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주장한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기억. A 시기와 C 시기의 밀도가 동일하지 않겠죠. A 시기가 C 시기보다 밀도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A 시기가 C 시기보다 밀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기억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자로 A 시기에 형성되었다. 자, 기억은 우리 전자라고 써놨잖아요. 전자는 기본적으로 음전하 갖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 자, 전자하고 쿼크는 이제 기본 입자라 그래서 빅뱅 직후에 바로 우주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A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A 시기에 형성되었다 맞는 말이 되겠고, 자. 디귿, 니은은 위 쿼크 2개와 아래 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니은이 양성자잖아요. 자, 양성자는 업 쿼크라고도 하고 위 쿼크라고도 하는데 위 쿼크 2개, 다운 쿼크, 아래 쿼크라고도 하는 하나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중성자는 이제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2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리을. 디귿은 B 시기가 시작될 때 형성됐다. 자, 디귿은 원자핵이잖아요. 참고로 이 원자핵은 빅뱅이 일어난 직후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 형성되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빅뱅 우주론에서 시간을 기억해야 되는 건 크게 2가지 정도 됩니다. 빅뱅이 일어나 3분 하고요. 그 다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 시간 2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귿은 3분 후니까 3분 후는 언제냐 하면은 자, B 시기는 38만 년 이후를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A 시기에 일어나야 됩니다. A 시기에. 따라서 리를 틀렸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그림은 동일한 파장 영역에서 임의의 원소 A부터 D와 어느 별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원소들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은 그 원소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빛의 스펙트럼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그 별빛이 그 해당 원소를 지나왔다면 그 원소가 별빛을 흡수하면서 그 원소의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각각의 원소들은 스펙트럼이 다르게 되는데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했을 때 그 원소하고 동일한 스펙트럼이 관찰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D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자, 별빛의 스펙트럼에 D의 스펙트럼이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제 다만 차이는 자, 우리가 이 원소들의 스펙트럼은 보통 지금 여기 검은색 배경에 흰색 선이 돼 있으니까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별빛의 지금 스펙트럼은 지금 이건 흑백이기 때문에 회색 바탕에 검은색 선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거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이나 그냥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떤 특정한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에 만약에 그 원소의 스펙트럼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이 별빛은 예를 들어서 D 원소를 지금 통과해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어때요? C의 스펙트럼이 지금 그대로 별빛의 스펙트럼에 지금 들어있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C도 지나온 겁니다. 그리고 B는 지금 어때? B는 B의 스펙트럼은 지금 별빛 스펙트럼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나오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스펙트럼 지금 보시면 A의 스펙트럼도 지금 별빛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별에서 별빛이 나올 때
이 별이 어떤 기체를 지나온다라고 하면 그 기체 안에 들어있는 이 원소들이 그 별빛의 일부를 흡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별빛 같은 경우에 어떤 기체를 통과했을 때 이 기체 안에는 A, C, D라는 원소들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한 별빛이 우리가 사는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문제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자, A부터 D는 방출 스펙트럼으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나타난다. 자, A부터 D는 다 방출이라고 하지 않았죠? 원소들은 방출 스펙트럼이 맞네요. 별빛이 흡수 스펙트럼이죠. 그러면 A부터 D는 방출 스펙트럼이 맞는데, 자,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갖고 얘기하자면 A 원소들을 A 원자의 어떤 그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 원자들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A 원자들의 어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있을 텐데 그 전자들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껍질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A 원자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뭐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준다거나 가열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에너지가 높은 껍질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다시금 그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그 방출하는 걸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걸 관찰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고요. 자, 이 별의 대기에는 원소 A부터 D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죠? 그 별빛이 어떤 기체, 그 별의 대기일 수도 있겠죠. 그걸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그 대기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별빛의 일부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는 그 A, C, D에 의해서 흡수된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B는 지금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소 A부터 D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B를 제외한 A, C, D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디귿. 별빛의 스펙트럼상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를 분석하면 원소들 간의 그렇죠. 실제로 우주에 현재 수소와 헬륨이 약 3대1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걸 과학자들이 어떻게 밝혀냈냐면 바로 그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량비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역과 디귿 이렇게 미안합니다. 선의 위치를 분석하는 게 질량비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치는 이제 원소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위치보다는 굵기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틀린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귿은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질량비를 알 수는 있지만 그게 위치는 결국 원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소가 많다면 그 위치에 나타나는 선의 굵기가 굵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치보다는 굵기를 분석했을 때 질량비를 알 수 있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번이 아니라 자 1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번 그림 가완하는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별의 중심핵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선 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A 바깥층에 헬륨이 존재하고 그 바깥층에 수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는 자, 결국 이 헬륨 중에 일부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 있는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헬륨은 그 핵융합 할 만한 온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헬륨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 안쪽 영역은 이제 온도가 헬륨이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가 돼서 핵융합이 일어난 직후인 겁니다, 지금. 자, 헬륨이 일반적으로 핵융합을 하게 되면 탄소가 만들어지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A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탄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배우지만 정확하게는 뭐 산소도 조금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뭐 베릴륨이라는 것도 또 일부 생기기도 하고 일단 뭐 베릴륨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탄소하고 산소까지는 조금 존재할 수 있다.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기 기억을 보시면 A에는 탄소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B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인 철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은 그 단계적으로 점점점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헬륨 만들어지고,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탄소, 그 다음에 뭐 산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산소 핵융합에서 뭐 규소. 그래서 어쨌든 질량이 매우 큰 원소들은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무거운 원소가 존재를 하는데,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은. 그래서 그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결국 철입니다. 철. 그래서 아마도 나는 이 B 영역에는 철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나는 가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로 나의 수명은 태양보다 짧다. 자,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별의 질량이 매우 큰 겁니다. 따라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철까지 지금 들어있는 나가 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질량이 큰 거고요. 질량이 큰 만큼 그 중심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빨리 소모돼서 수명이 그만큼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제 중심부에 아마 탄소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이고 나는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의 질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그림 가는 태양계 성운에서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태양계 형성을 물리적인 특징에 따라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성운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진 걸 설명하는 그 이론을 성운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자, 처음에는 태양계 성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운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이 그냥 잔뜩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성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주 어딘가에 태양계 성운이 존재했을 겁니다. 우리 은하 안에. 참고로 태양계 성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성운은 온도는 좀 낮고 밀도는 굉장히 높은 성운입니다. 그래서 태양계 성운도 처음엔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았는데, 그 성운을 이루고 있는 뭐 대부분이 수소겠죠. 그 수소나 헬륨들이 중력에서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럼 그 결과 잡아당기면서 이제 얘가 회전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성운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대부분은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주변은 물질도 줄어들고 점점 납작해지면서 원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요 A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계속 결국에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주변에 있는 그 원반 부분은 계속 회전을 하면서 이 원반부에서는 그 회전하면서 물질들이 뭉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미행성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회전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점점 크기가 커져서 이른바 이제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지금 B, A, C 순으로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뭐 태양계. 그래서 우리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들은 크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자, 목성, 목성, 토성인가요? 네.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까지. 그죠?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8개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8개 행성을 크게 우리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지구형과 목성형 행성들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게 지금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태양계 형성 순서는 BAC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BAC 순이 된다. 맞고요. 니은. B의 성운은 수소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태양계 성운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대부분은 수소 헬륨이 맞겠지만, 결국 걔네들이 대부분은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회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회전하면은,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지구는, 그럼 이 원반부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만들어진 건데,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뭐 철도 있고 여러 가지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하니까, 결국은 이 태양계 성운에도 기본적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수소와 헬륨은
뭐 중심부로 모여들거나, 그리고 남은 수소와 헬륨은 이제 회전을 하다 보면 원심력이 작용하니까 이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비교적 온도가 이제 이 가운데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가까운 영역은 온도가 높을 때니까 온도가 좀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원소들은 이 태양 가까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지구형 행성이 된 거고, 밀려난 가벼운 원소들이 뭉쳐서 이른바 목성형 행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의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디귿. 행성의 크기는 물리량 A로 적합하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물리량 A가, 자, 만약에 행성의 크기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그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밀도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요.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크기가 작으니까, 자, 요 니은 영역에 지구형 행성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목성형 행성은 크기는 겁나 크지만 대부분 이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들이기 때문에 평균 밀도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면 기억 영역에 목성형 행성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세로축의 행성의 크기가 들어가도 이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량 A로 적합하다 하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리을. 기억은 C 시기의 원시 태양과 먼 곳에서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응축돼 형성되었다. 자, 기억은 그럼 지금 목성형 행성에 해당이 될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성형 행성은 이 원반부에서 만들어질 때 비교적 가벼운 원소들이 멀리 밀려났고요. 그리고 이 원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그런 가벼운 기체들이 모여서 목성형 행성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응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 응축이 돼서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과 디귿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은 지구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건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억. A 시기의 지구의 온도, 크기, 질량은 점차 증가하였다. 자, 위의 문제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태양계 성운에서 중심부에서는 원시태양, 현재 태양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 주변은 이제 회전하면서 원반 형태를 이루게 되고, 거기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게 회전하다 보면 그 미행성체들끼리 충돌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질량도 점점 커져서 이제 원시 행성.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인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시기 때는 지구의 에너지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미행성체도 계속 충돌하고,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서 이제 화산활동 같은 것도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 지구 전체가 녹아있는 이른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 시기만 놓고 보자면 끊임없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합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기 커지고요. 당연히 지구의 질량 증가하고요. 게다가 마그마 바다에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도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시기가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행성체가 충돌하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이제 온도도 그만큼 이제 좀 식겠죠. 식다 보니까 그 지구 전체가 내부까지 전부 균일하게 녹아 있다가 이제 식으면서 그 녹아있던 물질들 중에 무거운 물질은 이제 가라앉아서 중심부로 모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철과 니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서 이른바 핵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멘틀과 핵이 분리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아서 지구의 핵이 되고요. 그 윗부분은 이제 현재 우리가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온도가 더 내려가면 그 멘틀의 표면이 식으면서 이른바 원시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들이 엄청 났기 때문에 그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 수증기들이 비가 돼서 내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그 원시 지각의 낮은 부분에 물이 고이면서 이른바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 바다에서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 B 시기에 온도 차이에 의해서 철, 니켈과 같은 물질이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 지구 중심부의 밀도가 점차 증가하였다.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아까 멘틀과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아서 핵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온도 차이에 의해서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무슨 차이? 그렇죠.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는 건 밀도 차이입니다. 밀도 차이. 나머지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온도 차이가 아니고 밀도 차이이기 때문에 요거 자칫하면 맞는 말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디귿. C 시기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부피는 점차 감소하였다. 자, 원시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원시 대기도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원시대기라고 부른 이유가 지금 대기하고는 성분이 달라서 그런 건데, 이 원시대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던 성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질소였는데, 질소 기체였죠.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메테인이라든지 수증기라든지, 그래서 지금하고는 다른 대기 성분이었는데,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계속 녹아든 겁니다. 녹아들어서 뭐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시간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그 기체들의 양이라고 치면은 이산화탄소는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원시 바다에 녹아서 계속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많았던 질소는 워낙 안정한 분자이다 보니까 또 물에 잘 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산화탄소보다 적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대기 중에 질소가 가장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원시 바다에 계속 녹아들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부피비는 점차 감소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을 골라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특히 요거 온도 차이에 의해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온수령 4번. 다음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빅뱅을 통해 형성된 수소 원자핵과 헬륨액의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다.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자, 나. 펜지어스와 윌슨이 최초로 발견한 우주 배경 목산은 현재 약 3켈빈으로 관측된다. 자, 1번.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9대1인 상황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경우 그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와 질량비를 가에 밑줄 친 문장을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자, 가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소 원자핵이 뭐 앞에 문제에서도 한 차례 나왔습니다. 양성자가 곧 수소 원자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개수비가 12대 1이었잖아요. 그럼 사실 이 원자핵이 특히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당시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는 우리가 보통 7대 1이거든요. 7대 1인 상황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그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 1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게 9대 1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니까. 자, 양성자가 예를 들어서 9개가 있다고 하고요. 중성자가 1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것도 너무 삐뚤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9대 1인 상황에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면, 자,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자, 헬륨 원자핵이 하나가 만들어졌겠죠? 그럼 나머지 이것들이 양성자가 곧 수소 원자핵이니까 남아있는 양성자가 결국, 자, 이게 헬륨 원자핵이라면 이게 결국 남아있는 양성자들이 곧 수소 원자핵인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수소 원자핵은 하나 8개니까 총 16개가 남아있고요. 그죠? 그리고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은 1개이기 때문에, 자, 개수비는 16대 1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개수비는 16대 1이고요. 자, 질량비는,
자, 우리가 질량비 따질 때는 보통 양성자의 상대적 질량 1로 두는데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중성자의 상대적 질량 그냥 1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헬륨 원자핵 하나의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4개니까 4라고 본다면 수소 원자가 16개는 하나당 1이니까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1이라고 보면 그냥 16이 되겠죠. 따라서 만약 이 상황이라면 질량비는 4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 문장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인 상황에서 형성되었으나 현재 약 3켈빈의 온도로 관측된다. 이런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우주의 크기와 파장 변화와 관련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이 우주가 3000켈빈일 때 빠져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주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빅뱅 우주론에 따른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잖아요. 우주가 팽창을 하면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겠죠. 자, 온도가 내려가면 결국 에너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참고로 에너지하고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점점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고 그 결과 파장이 점점 길어진 겁니다.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 3켈빈으로 측정이 된다. 요렇게 요걸 문장으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걸 문장으로 잘 정리해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장으로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